안녕하세요. 공부를 같이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켜게 된 사연이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공부는 영유아 심리라는 공부예요. 영유아 발달 이론부터 쭉 읽어가면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발달이란 인간의 전 생애 동안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 키, 몸무게, 습득한 단어 등 수와 같이 양적인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인 능력, 인지 특성과 같은 질적인 변화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의 변화는 상호작용이 장역적이면서 누적적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발달 속도와 변화는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의 행동 양상이나 기능의 발달 속도가 다른 것이 특징이고 그죠. 1살, 2살 변화 발달 속도가 1살이 먼저 말 안 하고 2살이 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영유아를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도 있고 유아보육법도 있는데 영유아를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에서는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고려하고 있네요. 유아를 그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앞에 영자가 붙어서 더 아기를 말하는 거를 6세 미만 그러니까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되기 전까지 영유아인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의 발달 단계는 인간은 발달 단계를 어떻게 나누느냐 학자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람의 개인 발달 과정도 다르고 각 사회의 구조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발달 특징을 분류하는 것도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래요. 개인마다 발달의 양상이 다르고 개인이 도달하는 발달 단계의 연령 차이가 있고 유사점으로 발달 주기를 묶어 살펴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간의 발달 단계는 발달 순서에 따라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베이비시터에게 가장 필요한 아동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 다음은 청소년기죠.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학위를 받으면 청소년 상담사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것도 꽤 메리트 있는 자격증이고요. 자, 계속 볼까요? 태내기는 수정에서부터 출산까지 약 280일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신체 조직이 구성되고 발달되는 시기예요. 기본 신체 구조와 기관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때문에 인간 발달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영아기가 있네요. 태내기 때는 수정부터 출생까지라고 해요. 280일간의 이때 어떻게 인간 발달의 초석이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중요시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태내기 때랑 영양아기 때랑 유아기 때랑 아동기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다른 책이랑 함께 엮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태내기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약 280일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마 뱃속의 신체적 구성이 발달되고 있는 시기이죠. 10달이면 365일? 10달이면 그래서 이제 영아기가 됩니다. 1살 태어난 다음에 1살이 되죠. 그래서 24개월까지 0살부터 24개월까지 0살은 이제 뱃속에서 있을 때 0살 태어나서 1살 그렇게 24개월을 가는데 유아기 때는 2살부터 6살 때까지 24개월이면 2년이죠. 그래서 2살부터 6세를 유아기라고 하나봐요. 유아는 신체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속한 언어의 획득으로 사고 범위가 넓어지고 부모와의 대화, 친구와의 접촉으로 기본적인 사회화도 몹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기간의 유아는 완전한 심리적 및 신체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고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정신기능의 여러 영역에서 독립을 지닌 개인으로 발달한다. 이런 게 있어요. 유아기 후반까지 정신구조의 형성에서 중요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분명히 구별하고 좋거나 나쁜 부분 대상을 전체 표상과 자기 표상으로 통합하는 것이죠. 자아, 원본능 역시 구별되며 갈등을 일으키는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기 위한 방어기제도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아기 때는 출생 후에 며칠 동안은 친생아로 언급되기도 하면서 심리적, 신체적 활동이 있어서 아동은 또 성인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끝날 즈음이면 간단한 어휘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건데 태내기 때는 280일간 10달 동안 하고 10달이 한 달이 30일이니까 거의 10달이면은 300일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발달이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 두서없죠. 그럼 그냥 태내기 발달의 3단계를 한번 가볼까요? 태내 발달의 3단계라는 건 뭐겠어요? 수정란이 모체의 자궁 속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태내 발달의 기간이라 하며 태내 발달 기간은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의 3단계로 나뉘죠. 발아기는 태내 발달의 1단계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수정물에서부터 약 2주간의 기간으로 수정란이 자궁에 완전히 착상하여 모체와 의존관계를 확립하는 시기죠. 수정 직후에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서 나팔관을 지나 3, 4일 후 자궁벽에 자리 잡는데요. 수정란이 자궁벽에 완전히 착상하기까지 10에서 14일 정도 걸리며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함으로써
태내 발달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될 모체와의 밀착된 의존관계를 성립하게 된답니다. 수정란이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자궁이 착상하지 못하고 난관, 난소, 자궁 경부, 자궁각이 척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궁 외 임신이라 하면 전체 임신의 1%에서 20%에 이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부모는 어떻게든 체험관 아기라도 해서 낳을 수 있고, 발아기 때는 정자와 낭자가 결합하는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팔관을 지나 3, 4일 후 수정란이 자궁벽이 자리 잡아야 또 그쪽으로 정자가 가기 때문에 이게 수정란이 우선 자궁에 착상을 해야 또 이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야 정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런 걸 발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통틀어서. 그리고 배아기 때가 되면 신체 태내 발달의 2단계인 수정 후 약간 2주부터 8주 기간으로 주요 신체 기관과 신경계가 모두 형성되는 시기인데, 배아기 동안 수정란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의 최층 3개층으로 분리가 되어 외배엽은 감각세포, 신경세포, 중배엽은 근육, 골격, 순환기관, 배설기관으로 내배엽은 소화기관, 보습기관 등으로 발달되네요. 이 시기의 말경 수정란은 눈, 코, 입술 등의 얼굴 모양과 함께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고요. 이때 배아기는 신체의 여러 형성기관인 모체에서 질병, 결핍, 약물 등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시기이고요. 이 배아기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각장애, 폐의 결함, 원청이 등과 같은 장애를 갖추게 돼요. 배아의 결함이 크면 배아는 더 이상 잘 살지 못하고 자연 유산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건강하게 수정 후 약 2주부터 8주 기간으로 8주면 거의 2달이죠. 그런 신체 기관과 신경계가 모두 형성되는 배아기 동안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뇌 조직이 신경 조직이 분화되고 입이나 소화기관, 간 등이 형성되고 8주경에는 얼굴에서 입, 눈, 귀가 또렷하게 분화되고 팔, 다리, 손발이 형성되고 성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근육이나 연골 조직과 함께 장, 간, 폐, 신장, 췌장과 같은 내부 기관이 뚜렷하게 형성되고 그 기능이 시작되면서 신경 조직이 급속히 발달해요. 그래서 이 8주경에도 행복한 마음만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좋은데, 이 생활을 함께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직도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인 사람은 없는데 저의 신념에 약간 금이 가서 그냥 40이 되더라도 그때쯤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여러가지 기능을 각각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3개월이 되면 크기가 약 7.5가량 되고
무게는 약 20일가량이 되며 사람의 형태를 거의 갖추게 됩니다. 성기관의 차이가 나며 소화기관의 활동도 시작되고 골격, 근육이 계속 발달하여 팔, 다리, 어깨를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심장은 율동적으로 뛰게 됩니다. 태아기 때는 3개월 되면 크기가 7.5cm이고 무게가 약 21g가량 된다고 하네요. 성기관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 3개월이 되면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소화기관의 골격, 근육 다 발달하는데 이때 뼈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한 생명체의 구조의 분화가 끝난다는데 뼈세포를 만든다는 거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칼슘을 가져간다는 뜻이죠. 뭐 팔, 다리, 어깨를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심장은 율동적으로 뛰게 되고 수정 후 8주부터 배아가 뼈세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한 생명체의 구조의 변화와 분화가 끝난다. 이때부터 이 생명체를 태아라고 부르며 수정 9주부터 출생까지를 태아기라고 하네요. 태아는 손가락, 손톱, 눈꺼풀, 눈썹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태아는 새로 만들어진 눈꺼풀을 닫고 눈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26주까지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면 임신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태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태아가 움직이는 것은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지만 임산부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래요. 4개월이 되면 태아가 성장하여 자궁이 좁아짐으로써 태아가 불가피하게 자궁벽을 더 자주 차게 되고 그로 인해 임산부는 태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20주경이 되면 태아가 불가피하게 자궁벽을 더 차게 되는 이유가 자궁이 좁아짐으로써 그렇다는데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20주경이 되면 태아의 몸무게가 0.3kg으로 출생 시에 평균 몸무게의 10%에 달한다는 건데요. 원래 20주경이 아니죠. 10달 동안 품으려면 300주가 지나야 되는데 700주라. 임신 6개월 전에는 태아의 신경계와 호흡기 및 기타 신체 조절 기능이 성숙하지 않아 출산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대요. 통상적으로 임신 28주, 38주 사이에 출산할 경우 간호에 의하여 신생아의 생육이 가능하게 된대요. 이 시기는 태아의 신체적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여 출산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체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개의 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의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어떤 발달적 특성이 어느 정도 유전적 환경과 환경적 영향을 받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들이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를 정설이라는 가정하에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전적 요인.
대부분의 유전자 결함은 양쪽 부모로부터 같은 열성인지 물려받아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돈의 6촌까지는 결혼하면은 아기가 장애인이 난다고 하네요. 그 열성 인자에 의한 유전병 대표적인 것으로는 페닐케톤요증과 테이삭스병, 낭포성 섬유종 혈류병 등이 있고요. 페닐케톤요증 한번 보면 페닐알라닌에서 불필수한 아미노산인 티로신의 산화를 촉진하는 효소인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리아가 선천적으로 결합되어서 혈중에 페닐알라닌이 증가하고 뇨에 페닐케톤인 페닐피르부산이 배출되는 것이라고. 이러한 페닐케톤요증은 지능과 운동신경의 장애를 가져오는데 생후 1개월 내에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이 이루어져 알라닌식의 토연함으로써 신경장치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테이삭스 뇌세포의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중추신경계의 유전적 질환으로 발생 빈도는 드물지만 점차적으로 손상이 생겨 조기 사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중추신경계가 붕괴되어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고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이 되는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생후 6개월경부터 발달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망을 한다고 하네요. 테이삭스 낭포성 섬유종 사이스틱 피브리시스 점액, 침, 땀 생산 이상이 생겨서 신체가 너무 많은 점액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폐나 간, 췌장 등의 소화기능 안에 쌓이다 보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새로운 항생물질의 발견으로 평균 수명이 약 30세 정도로 연장이 되었고 혈우병 같은 경우는 혈액의 응고자의 결핍에 의한 질환으로 자발적 또는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쉽게 출혈되며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때로는 사망하는 수도 있다고. 혈우병 가족에 속하는 여자에 의하여 그 유전자가 여자에게 전해지는데 이 질환은 거의 남아에게 나타나고 증세는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데 신생아의 배꼽에서 다량의 출혈을 볼 때가 있어요. 보행을 시작할 무렵에는 타박이나 손상이 실마리가 되어 발견하는 경우도 많으며 관절의 체기형이나 기능 장애를 남긴다고 해요. 성염색체 이상도 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색체의 수 및 상태 이상이 생기면 선천적 이상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초홍성 증후군, 여성의 경우에는 터너 증후군과 초자성 증후군이 나타나며 브리잘렉스 증후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성염색체 이상은 저도 조금 겪은 바 됐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자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냅두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의 염색체는 46XY이다. 그런데 X 염색체가 1개 이상일 때 더 존재할 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한다. 하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죠. 염색체 형태는 47XXY, 48XXXY,
46XY, 47XXY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키가 크고 여성과 유사한 엉덩이와 유방을 가지며 음경이 작다.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발달하지 못하며 고환의 발효부진으로 인하여 불임을 가지게 된다. 불임일까요? 남성 호르몬을 12생경부터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할까요? 또한 언어 및 행동 교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렇죠? 여성형 유방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유방암이 생기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차라리 검진을 받겠어요. 터너 증후군. 많은 사람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걸려서 그랬구나. 터너 증후군은 여자는 남자와 달리 온전한 X형 색채가 2개 있어야 하는데 46XX 터너 증후군은 이 염색체의 하나 또는 일부분이 소실되거나 염색체 모양 이상의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네요. 귀엽죠. 공간 지능이 손상되고 당뇨병, 연소자형 관절염, 단신이 보편적인 특성이다고. 갑상선 질환, 결핵성 피부염, 류마티즘성 관절염,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높고 성장호르몬 결핍증은 없지만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성적 장애가 호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가 인정되고 있다네요. 치료는 가능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으며 성장이 거의 멈출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성염색체의 이상이 왔대요. 염색체 중에서 성의 결정에 관계하는 성염색체 이외에 20 이상의 염색체를 성염색체 혹은 보통 염색체라고 하는데 성염색체의 결함에서 오는 대표적인 장애로는 다운 증후군을 들 수 있고 대부분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어서 전체가 47개로 되어 있는 G형이라 할 수 있네요. 신체 절반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환경적 요인, 임산부의 질병, 임산부가 매독중증을 앓고 있으면 아이들도 매독중증에 걸린 채로 출생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배아기 때 발열성 질환인 풍진을 앓고 있으면 풍진이 아닌 세포분열 방해에서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임질균이 눈으로 가게 되면 시각장애자가 되게 된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임산부의 경우 태반의 혈액을 통해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달되어 태아가 감염되게 돼요. 또 임산부의 음주 및 흡연 약물 복용 등으로 임산부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일 경우에는 아이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걸린 채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아기는 얼굴이 G형이고 입술이 넓고 얇게 생겼대요. 심사된 아동의 공간은 시각 추리력 검사 결과를 보면
임신 중 어머니가 음주를 많이 했을수록 자녀의 지능이 낮아지고 특히 알코올의 영향은 지속적이어서 자녀의 공간, 시각, 추리력 등의 정확도가 저조하게 된다네요. 흡연을 하면 두개골이 작고 또 저체중이고 정신지체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임산부가 임신 전후, 임신 중 일정량의 오탈리오마이드, 감기약, 수면제 등을 먹었을 경우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감기약, 수면제도 조심해야 되네요.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니. 임산부의 정서 상태를 보면 임산부의 심한 공포나 불안은 자율신경계를 자극시켜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 호르몬은 태반을 통해 태아의 순환계에 전달되며 아드레날린을 증가하는 태아의 활동을 촉진시켜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산부의 정서 상태는 심한 불안을 겪으면 정상적인 임산부보다 출산 시 어려움이 더 많고 출산 순환계 장애가 있는 아이의 출산, 신체적 기형, 아동 출산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임산부의 나이는 자신과 아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이 넘으셔도 아이를 낳는 부분께서요. 45세 이상의 임산부는 20세 혹은 21세의 임산부에 비해서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를 출생할 비율이 40배나 더 높으며 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유산, 저체중, 신생아 출산, 임신 합병증, 고혈압, 출혈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대요. 10대의 산모가 출산한 아기 또한 체중 미달이나 미숙아가 될 위험이 20대의 2배 달하고 사회 계층적 차이는 빈곤층 어머니들에게서 저체중 신생아나 사산아의 출생이 더 많이 관찰되며 여성의 첫 임신 연령이 더 낮고 임신을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사회 계층적 차이로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보세요. 방사선 및 각종 환경 공해도 임산부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영유아 발달 이론의 영유아 심리거든요. 첫 페이지부터 나와서 발달 단계 이해를 통해서 가고 있는데 방사성 및 각종 환경 공해를 하게 되면 태아의 각 기관 발생이 완료된 임신 후기에는 진찰을 위한 소량의 방사선 촬영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 초기의 방사선 촬영은 기형아 출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각종 공해가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카본 수납 등의 중금속 오염이 뇌신경계의 발육 장애와 이에 따른 신경지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공식용어로 불리고 있다. 버리거나 사용 중인 각종 화분, 화학물질, 농약 등이 먹이 사슬 등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로 들어와 마치 진짜 호르몬처럼 내 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생식장애 등을 일으킨다. 1990년대 들어 환경호르몬은 생식기능과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행동 이상을 일으키며 암 발생률을 높이고 아이 성 자체의 부분까지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힘든 보고가 따라왔네요. 기형아 출신의 원인이 소량의 방사선 때문이었다는 것과 수은, 납 등의 중금속 오염에 뇌신경계의 발육장애가 나타났다는 것과